여기서는 장기적인 그런 요인으로 상대적인 가격 수준, 첫 번째, 그게 물가예요. 두 번째는 관세 및 할당, 세 번째는 상대적인 선호도, 네 번째는 생산성 등의 요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게 이제 국내 가격 수준이라는 게 이제 상대적인 물가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오른다. 그럼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떨어집니다. 그죠?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오르게 되면 국내의 통화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 관세 및 할당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관세 및 할당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물건, 그러면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더 비싸게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국내에서는 관세 할당을 높이, 외국 물건에 대해서 관세 할당을 많이 부과를 해서 상대적으로 국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면 국내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그게 요지입니다. 국내 무역 장벽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국내 상품의 선호도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국내 통화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국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이냐, 낮추는 쪽이냐로 판단하시면 돼요. 높이는 쪽이면 국내 통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오르는 거고, 낮추는 쪽이면 경쟁력을, 국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국내 상품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국내 물건을 더 많이 쓰겠죠.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국내 통화 가치는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국내 통화 가치는 오르고, 외국 상품의 수요가 늘면 외국 상품을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니까 외국 상품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고, 외국 통화 가치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외국 통화 가치는 오른다.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 그 나라의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오르는 거죠. 그 나라 통화 가치도 따라 오르는 겁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통화 가치도 오르게 된다. 요거를 나중에는 이제 표로도 보여드리는데, 여기 나오네요. 장기적인 요인을 정리한 표고, 여기서 환율은 달러당 외국 통화의 가치, 달러당 외국 통화의 가치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정리하면은 물가가 올랐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국내 물가죠. 도메스틱 물가니까. 국내 물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국내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국내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진다. 오를 때 떨어진다. 관세가 올라서 외국 물건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리게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물건의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같이 오르게 됩니다. 이게 오를 때. 수요를, 임포트 디맨드가 올라간다는 얘기, 외국 물건을 많이 산다는 얘기죠. 외국 상품 경쟁력이 올라가고 외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국내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국내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수출이 잘 돼요.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고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나라 상품 경쟁력이 올라가니까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됐죠? 이건 다 뭐다? 장기적인 요인이다. 이 중에서 이렇게 가격 요인과 연관되는 이론이, 이게 프라이스 레벨이 상대적인 물가 수준을 의미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PPT라는 이론이다. 그죠? 단기적으로는 어떠냐? 자, 장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PPP를 통해서 우리나라 물가 수준, 상대적인 물가 수준 얘기도 했었고, 뭐 생산성 얘기도 하고, 관세 장벽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입니다. 금리. 오케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조금 전까지는 장기적인 요인이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요인이고,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요인으로 공부를 할 텐데, 그러니까 결론은 양국의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외국 예금에 대한 국내 예금의 상대적인 가치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그건 이제 분석의 편의상 그래요.
그래서 환율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두 나라 사이의 금리의 상대적 수준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위해서 프랑스의 이게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제가 이제 우리나라 뭐 미국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좋을 텐데, 미국이 자국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이고, 미국 입장에서 외국이 지금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 사는 외국인 프랑스와라는 사람이 두 가지 지금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프랑스에다가 예금을 하고 1년 동안. 또 하나는 돈을 바꿔서 미국에다가 달러 예금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그 돈을 다시 프랑스 돈이 지금은 유로죠. 유로로 바꿔서 가져오는 그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 사람은 R이라고,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예제입니다. R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은 미국에 달러 예금을 할 수가 있고, 그 대안은 프랑스에 유로로 돈을 바꿔서 프랑스에 예금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그 돈을 다시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는,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이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이 경우는 뭐예요? 이 경우는 프랑스에 사는 프랑스와라는 친구가 달러 예금을 했을 때 얘기예요. 이 사람은 달러 예금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 예금 수익률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죠? 동시에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것과 이 사람은 뭘 비교를 합니까? 이것과 자국인 프랑스에다가 예금했을 때 그 예금 금리랑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더 큰 쪽으로 가져갈 거야. 이게 더 크면은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예금한 다음에 다시 가져가려고 그럴 거고, 이게 더 크면은 돈을 그냥 프랑스에 묶어 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한쪽으로 돈을 몰아주려고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R이라고 미국 사는 사람도 미국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달러 예금, 미국에서 달러로 예금하면은 그 예금 금리 수익률이 있고, 그것과 그 돈을 유로로 환전해 가지고선 프랑스에다가 예금을 했을 때의 수익률은 프랑스 예금 수익률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을 환전을 해서 또 가져와야 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환차익, 환차손이 있을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가 크면은 한쪽으로 더 비싼 수익률을 내는 쪽으로 돈을 몰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요거 두 개가 같아져야 됩니다, 사실. 요거 두 개가 같아져야 되고, 요거 두 개가 같아져야 돼요. 근데 이거에서 이걸 뺀 거는 보시다시피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달러 예금의 외국 통화에 대한, 외국 예금에 대한 달러 예금의 상대적인 가치고, 여기서는 미국이 자국이죠. 미국 금리의 상대적인 가치예요.